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할게요. 오늘 오후 2시에 드디어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갖는 거죠. 네. 일단 대통령 취임하고 공식적으로 행사가 아닌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 뭐 사실상 거의 2년 만에 지금 뭐 이제 처음으로 대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제는 이제 잡지 않는 걸로 따로 이제 안 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거고 기본 1시간인데 뭐 1시간 20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근데 뭐 홍준표 시장과는 4시간도 얘기하셨는데 1시간 20분이 좀 짧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주 편안한 자리는 아니다 보니 시간에도 약간의 제한을 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석자는 이제 각 3명인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이렇게 3명씩 배석을 합니다. 밥은 아니고 차 마시는 자리인 거죠? 예, 밥은 아니고 오늘 뭐 이철희 전 정무수석이 오늘 뭐 대타 라디오 진행하는데 밥은 안 먹나요? 이렇게 본인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밥 좀 먹지 좀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밥을 먹으면은 근데 너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너무 격식 없이 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얻어내야 되고 사실상 약간의 이제 압박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런 편한 자리에 오히려 대통령의 페이스에 좀 말릴 수도 있다. 제가 말입니다.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그래서 오히려 약간 서로 격식을 좀 갖추기를 원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좀 어렵게 성사됐다는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사실 예. 회담이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좀 뭐 기존에 다 나왔던 얘기들이 아마 뭐 의제로 오를 것 같아요. 완전히 뭐 새로운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뭐 민주당 그 박성준 의원 제가 오늘 잠깐 이제 방송 때문에 만났는데 뭐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언론에 다 나온 얘기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좀 추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마약 같은 포퓰리즘이라고 사실상 이거를 지칭한 걸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고 건전 재정에도 반대되는 기조고 물가를 뭐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파악하기보다는 논쟁적인 지점이 있는 거죠. 물가를 별로 자극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방교부금도 거의 20조 원 가까이 작년에 내려보내지 않았는데 13조 원 정도면 뭐 큰 돈 아니다. 뭐 이런 뭐 논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지급 범위, 액수 뭐 이런 거를 놓고 방식을 놓고 조금 많이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거가 이제 한 축이고요. 네. 하나는 이제 특검들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최상병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범야권이 모두가 찬성하는 이런 거다 보니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얘기를 할지 뭐 이런 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아주 우회적으로 뭐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은 국회가 이제 국회를 좀 존중해 달라. 그거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뭐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할지 아니면은 최상병 특검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화법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원래 사이다였는데 요즘은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 관련해서 이제 이거를 직접 언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제2부속실 설치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뭐 이런 것들도 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현안으로는 아무래도 의대 증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 내일이 지금 이제 그 내년도 대학 정원 이제 사실상 확정하는 날이라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의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가 되고 뭐 아직 좀 시간이 있지만은 뭐 총리 인선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좀 당부하는 것들의 중에서는 총리 인선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개혁 방안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구하는 뭐 이런 언급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독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세요? 이게 사실 배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독대가 혹시 따로 뭐 좀 만날 가능성? 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는 않지만은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요. 약간 부정적으로 예, 보시는군요. 그 부정적인 게 뭐냐면은 상호 신뢰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의원들이 좀 요즘 전체적으로 보면 강경 기조가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게 잘못하면은
야합으로 비춰질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독대를 한 다음에 각자 얘기를 할 텐데 아전인수식으로 뭐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합의해줬다. 뭐 대통령이 다 양해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오히려 혼선만 빚어질 가능성 뭐 이런 것도 되게 좀 우려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신뢰가 있으면은 이 독대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견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을 텐데 지금은 거의 신뢰가 바닥이다. 제로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독대를 한다라는 거는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나오지 않고는 독대를 하는 거는 의미가 딱히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독대를 저는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매우 짧게 길지는 않게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일단은 회담이 끝나고 각자 브리핑을 한다라는 거예요. 민주당도 용산도 각자 브리핑을 하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합의문이 간단하게 좀 발표가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제 떡볶이님은 1시간 내에 저 많은 의제를 다 다룰 수 있나 의문을 제기하긴 하셨어요. 사실 나와 있는 주제들이 조금만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만 오가면 사실 1시간 금방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됐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과거 사례들 보면 뭐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만나기도 했었잖아요. 뭐 2018년이긴 한데 어땠어요? 과거에는 좀 뭔가가 성과가? 일단 영수회담이라고 하면은 이제 양자회담을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다 초대한 적도 있지만 영수회담을 딱 한 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횟수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박정희 5회, 최규하 1회, 전두환 1회, 뭐 요거는 이제 민주화 이전이니까 빼고 노태우 대통령이 2번 했고요. 이제 김대중 총재랑 얘기고 김영삼 2회, 그리고 김대중 8회. 그리고 노무현 2회, 이명박 3회, 박근혜 0회, 문재인 1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네요. 많이 했는데 가장 이제 조금 눈에 띄는 거는 2000년에 그때 이회창 총재랑 만났던 건데 이때 2000년 총선에서 이제 졌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당이 더 다수당이 된 다음에 이회창 총재를 전격적으로 만나고 여기에서 좀 성공 사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의학 분업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의사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의학 분업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대신에 일종의 약사법을 좀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의사들한테도 조금 뭐 혜택이 달랠 수 있는 이런 카드를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의학 분업에 이제 개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이제 본인이 탄핵이 이제 기각이 되고 또 하나는 총선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2004년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여당이 더 이제 다수당이었기는 하지만은 박근혜 총재를 이제 그때 만났는데 그때 이제 대연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각권을 내주고 총리 지명권도 내주고 했는데 굉장히 앞으로는 이런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싸늘한 반응이 나왔다고 그래서 일종의 실패 사례처럼 이렇게 뭐 있는 게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랑 만나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협조를 당부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북핵을 폐기하는 걸 받아내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취지의 센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성과가 없었고 또 하나는 개헌 추진하리 마라. 근데 개헌은 이제 결국은 추진을 했는데 반대가 됐거든요. 반대해서 이제 안 됐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안 된 사례가 맞다. 근데 이제 성과를 꼭 뭔가를 가시적인 것보다도 여기에 이제 대화를 좀 더 함으로써 상호 신뢰가 좀 쌓이는 거 이런 것도 좀 성과로 본다라면은 좀 너무 비관적으로만 제가 대표적인 비관론자긴 한데 방송 나갈 때마다 이거 기대하지 마라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폭넓게 보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뢰가 쌓일까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근데 조국 대표가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 보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얘기하면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예, 어제 이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권의 일각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 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왕조에 빗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뭐 비판의 목적이든 뭐가 됐든 그런데 일단 중전마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 보죠. 조국 그 혁신당 지지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선명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영수회담에서 여당이 이제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너무 없다 보니까 뭐 여당 패싱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늘 기사도 여러 건이 나왔어요.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이제 여당 패싱 무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꺼다놓은 보릿자루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대표가 공백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사실상 와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하느냐 그게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까지의 당정 관계가 굉장히 수직적이고 용산에서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사실상 받드는 뭐 이런 모양새면은 굳이 여당이랑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직거래 대통령이랑 직거래하는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할 말은 하고 뭐 찬성하는 건 그러니까 당정 간 협력은 하지만은 또 반대하는 거는 반대하는 정도의 어떤 독립성을 보여준다라면은 여야 간도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삼류 평론가가 얘기했습니다. 예. 네. 여야상황 또 뭐 삼류라고 또 쿡 집어서 여야 상황 넘어가 볼게요. 이제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상임고문 지명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예상 전혀 못하셨나요? 예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황우여 고문이 일단은 47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연세가 지금 77세, 78세 뭐 이 정도 되신 분이죠.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요. 일단 이분이 1996년 이제 15대 총선에 처음으로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5선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성기를 다 여기서 한나라당의 전성기를 다 보내신 분이다. 그래서 저는 절묘한 수라고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지금 있는 자원에서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게 5선 의원이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초대 당대표였는데요. 그 박근혜 정부 시작했을 때. 그런데 2년의 임기를 채웠어요. 흔치 않아요. 임기를 다 채우셨군요. 임기를 채우신 분이 흔치 않아요. 지금 이 보수 정당이 14년 동안 12번 비대위를 했거든요. 그럼 매년 비대위를 한다는 얘기예요. 매년. 그런데 이분이 다 채웠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정치력이 있는 분이네요. 예, 정치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윤재욱 권한대행이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사람, 당과 정치를 잘하는 사람, 당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세 가지 기준으로 후보를 물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래 판사 출신이고 또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근혜 정부 때 하기도 했고요. 별명이 저도 이거 기사 보고 최근에 알았는데 어당팔이라고 합니다. 어당팔이요? 예.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 가라데가 8단. 그래서 뭐 정치구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덕담 많이 하고 그래 여기도 이 얘기도 옳고 저 얘기도 옳고 이렇게 다 하지만은 거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뭔가를 다 이뤄내는 약간 그래서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고 점잖으신 분으로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어서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본인은 검도를 즐긴다고 알려져 그래요? 있다고 하기더라고요. 가라데가 아니었구나. 당수는 아니고 검도파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뭐 국민의힘이 이제 사실은 비대위원장 구인난 겪고 있다 이런 얘기 사실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관리형이고 임시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뭐 짧으면 두 달짜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언제 여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8월에 열게 되면은 그러면은 꽤 긴 거죠. 이제 5, 6, 7, 8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4달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눈에 띄는 게 조경태 의원이었어요. 조경태 의원이 이제 뭐 5선 의원들 중에서 다들 난색을 표하는데 이제 며칠 뒤에 조경태 의원이 당이 중책을 맡겨준다면 제가 당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저요 이렇게 손에 들었는데 패싱하고 이렇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황우여 전 대표를 이제 꼽은 거는 사실 조경태 의원도 민주당에서 또 옮겨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을 옮기는 게 리스크가 크구나. 중진 의원이 되면 될수록 이상민 전 의원도 참 당에서 참 고생 많이 하시겠다 이 생각이 좀 잠깐 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새 원내대표 선출을 하잖아요.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박찬대 의원 단독 출마했기 때문에 뭐 이게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갈 것 같고 이제 찬반 투표한다는 거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유력 후보였던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철구 의원 가능성이 더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김도읍 의원이 나오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마 수도권하고 PK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김도읍 의원 당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짧은 입장문은 냈어요. 원내대표 출마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 해설 기사들을 보면은 이게 비윤과 친윤 간의 어떤 갈등 구조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지금은 어쨌든 좀 원팀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위기 상황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도 어제 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할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고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안 하시면 다른 사람이 그 악역을 할 텐데 그 독배를 마실 텐데 굳이 나서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악역이라는 얘기가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이 단어 자체가 악역. 예. 네. 그 원내대표인데 악역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원들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의사와 반대로 갈 수도 있다. 다수의 의사와 반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뭐 김건희 특검이라는 각종 특검에 이제 용산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뭐 다른 방식으로 돼서 갑자기 굉장한 국민의힘이 혁신 정당이 돼가지고 많은 영남 중진들이 뭐 불쾌감을 드러내는 그런 악역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스스로 영남은 안 된다 하는데 영남 당선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 영남 쪽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목요일이었나 그 김종혁 당선인이 이제 당선자가 영남 의원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내부의 어떤 반발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종혁 낙선된 김종혁 위원. 아 당선인이 아니죠. 네, 낙선인이죠. 예, 입에 붙어가지고 낙선자. 예. 네, 그러네요.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친윤이 죄는 아니잖아요라고 했던 맥락과 같은 건가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예. 이제 국민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된 데 대해서 총선의 패배의 책임이라는 면에서는 벌을 받아야 될 분이지 상을 받을 분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윤상현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도 거론되시잖아요. 저는 원내대표 나오시면 어떨까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원내대표. 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표결과 관련해서 중요한 국민의힘이 이제 기로에 선 상황이 굉장히 많을 텐데 윤상현 의원 정도의 정무 감각이면은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감히 한번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제 아침 라디오에서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지금은 자숙할 때가 맞다라고 윤상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도 얘기했던 건데 인재영입위원장, 공천관리위원도 하고 그 외에 뭐 사무총장도 했고 뭐 여러 역할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총선 패배에 이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예전 문법하고 확실히 달라진 게 뭔가 사건이 있으면은 책임을 지고 그럼 다른 계파가 올라오고 또 책임을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고 물러나고 막 이런 게 옛날에 정치의 문법이었다면은 이제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야당도 마찬가지고 뭐 여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라면은 사실은 이 정도 책임이 있고 또 하나 공천과 관련된 분이었잖아요. 이거는 상도 이상 나오면 안 된다는 게 당연히 왜냐하면은 어쨌든 공천과 관련된 분이 있으면은 그 당선된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 상도 이상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게 뭐 책임론도 책임론이지만 이런 건데 그런 거하고 좀 다 이제 거리가 있는 지금 상황을 좀 비판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윤상현 의원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친윤이라서 대통령하고 소통이 잘 되고 비윤이라서 안 되고 그런 거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넌지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박정훈 당선자 같은 경우는 배현진 의원 추천했더라고요. 당대표로? 예. 뭐 배현진 의원께서 한번 해봐도 뭐 나쁘지 않나? 아니 나쁠 건 없다라고 도전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제가 말이 좀 꼬이네요.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해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배현진 의원하고 박정훈 의원은 굉장히 가까운 이제 사이이고 심지어 선거운동도 좀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현진 의원이 처음에 여기 공천 박정훈 후보자 공천 받았을 때 같이 소개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송파 이제 벨트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네. 두 분이 좀 가까운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낸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TK 재선 당선자들과 오찬하기로 했다고 해서 또 원내대표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뭐 추경호 의원도 3선이니까 이제 원내대표에 나오실 만하죠. 그래서 오늘 TK 대구 경북 재선 의원들과 오찬회동인데 그래서 뭐 이분도 어쨌든 친윤인데 뭐
정무적이라기보다는 경제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그쪽에 좀 방점을 찍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TK와 이제 TK의 내분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만 이제 뭐 인사하는 자리다 그냥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되든 큰 변화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져요. 예. 지금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윤 법무관리관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공수처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어요. 예,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불러서 이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제 14시간 정도 이제 조사를 받아서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14시간이었고요. 일단 언론에는 이제 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를 했냐, 누가 먼저 전화를 한 거냐, 경북경찰청과 또 통화했냐 등등등에 대해서 지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7월 31일에서 8월 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서 이첩하라라고 이제 그래서 사실상 해병대 1사단 임사단장을 빼라라는 걸로 지시한 것으로 이제 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압을 받았다라고 이미 박정훈 전 수사단장 대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유재훈 수사가 이제 법무관리관, 네. 예, 법무관리관 수사가 마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아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정훈 전 대령의 어머니 김봉순 씨가 나 국민의힘 당원이다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 이거는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 개인적으로. 예, 그 어머니 나오면 다 짠한데.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은 아직도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본인을 소개를 했어요. 이 어머니 박정훈 대령 어머니 김봉순 씨가. 그래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한 얘기도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포항에서 이제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지역 유지에 가까우신 분이죠. 그래서 원칙대로 수사한 박대령 같은 군인을 재판정에 세우면은 이 땅에 정의가 설 자리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SNS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정훈 대령 무죄 나오면은 정권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친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보수의 비극의 서곡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취재해온 PD수첩의 그 박소희 PD와 자세한 얘기 저희가 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